즐거운 점심시간 되셨나요? 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서 나의 이야기와 파페라 그룹 일벨로의 특별 공연 그리고 도서관 이슈 화상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점심 식사 후 조금 나른하시더라도 저희가 준비한 공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도서관을 바꾸는 15분 사서 나의 이야기 발표를 하시는 오늘의 주인공분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영상은 지난주 금요일 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오늘을 위해서 발표 스키를 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서관을 바꾸는 15분 사서 나의 이야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6명의 사서 선생님께서 몸담고 계신 다양한 도서관에서 느끼셨던 일들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30년 이상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베테랑 사서에서부터 어느덧 도서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사서들까지 전 세대에 걸친 동료 사서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국립중앙도서관 박지원 사서께서 언제나 새롭고 낯선 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지원 사서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박지원입니다. 저는 올해로 도서관에서 근무한 지 만 6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제가 신규 사서로서 뭔가 풋풋한 모습을 보여드리기에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경력 있는 선배 사서로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연륜도 많이 부족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지난 6년간의 저의 도서관 생활을 돌아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줄여서 세밭이라고 부르죠. 영상 속에 등장하시는 강연자분들이랑 교수님들이 굉장히 강연을 잘하시고 또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 강연을 보면서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을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릴 정도의 어떤 역량은 안 되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이렇게 랜선으로나마 함께하고 계시는 전국의 사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감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국가서집과에서 첫 근무를 시작을 하였고요. 국가서집과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류, 목록, 그리고 각종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보시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마크 태그나 분류 기호, 분류 번호 같은 것들이 떠올랐었는데요.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와서 처음 만난 이 숫자들은 예산 강목 명세서에 등장하는 숫자들이었습니다. 각 숫자들이 210 수용비, 그리고 220 여비, 240 업무 추진비와 같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목적을 의미하는 숫자들이었는데요. 이러한 행정 용어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도서관에서 서무 업무를 시작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숫자들의 명칭이나 행정 용어들을 마치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하나씩 공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누군가가 예산을 집행하고 다루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도서관이라는 기관이 운영이 되고 도서관도 하나의 행정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저는 비도서 정리라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비도서 정리라는 업무가 일반 공공도서관에서는 인력적으로나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각각의 매체를 구동하고 정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국가서식과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각종 블루레이랑 DVD 그리고 음반 같은 것들을 정리하였고요.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음반에 등장하는 가수 등의 개인명들을 인명 점거를 하는 업무도 담당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반적인 매체들만 들어왔던 것은 아니고요. 때로는 이렇게 어떤 문인이 사용했던 타작이나 문인의 시가 써있는 진 같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매체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목록 규칙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규칙을 정하고 또 그거에 맞게 정리를 해보고 또 안 맞는 부분을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낯설지만 되게 재미있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8개월 정도를 국가서식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저는 자료운영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자료운영과에 왔을 때는 국가서식과에서보다는 책을 다룰 일이 많고 또 이렇게 각종 신간 도서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먼저 발령을 받았어서 책을 다룰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처음에 근무를 했던 신간 도서를 정리해두는 도서 자료실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현재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연구정보 서비스를 운영하는 연구정보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책을 다루는 업무를 할 줄 알았는데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비스 업무는 책보다는 사실 사람을 만날 일이 굉장히 많은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는 게 감정을 소모하는 일도 많고 또 사소한 도움에도 고마움을 표하는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가도 어떤 불쾌하거나 이런 일들도 굉장히 자주 있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자료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지 사서인지 모르겠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고 제가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을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도서자료실에서 제가 신간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났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책은 없는데요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2018년도에 나왔고 2019년도에 연달아서 진짜 그런 책은 없는데요 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후속작이 나온 것으로 보아 생각보다 많은 세계인들의 공감을 얻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책은 만화책 같이 굉장히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선생님들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담겨 있는 일화를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책들 서가를 정리하시다 보면은 종종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서 이 작가가 겪은 일인데 어떤 손님이 읽던 책을 갑자기 이렇게 기퉁이를 접어가지고 서가에다 꽂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얘기를 했죠.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용을 하시던 분이 손님이 굉장히 당연하게 내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이거 마저 읽으려고 했는데 다 못 읽을 것 같아서요. 내일 와가지고 마저 읽으려고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잘못된 일임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을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일화는 원리를 찾아라라는 책과 관련된 일화인데요. 이 책은 여기 화면에 하얗게 동그라미 된 데를 보시면 아시듯이 이 빨간색 모자를 쓰고 하얀색 빨간색 스트라이프 옷을 입은 원리라는 이제 사람을 찾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온 손님이 말합니다. 저 이 책을 반품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말을 하자 직원이 왜요? 라고 묻자 손님이 말합니다. 원리를 다 찾아서요. 근데
원리를 찾는 것이 목적인 책에 원리를 다 찾았다는 이유로 반품을 하시면 이 책은 팔 수가 없는 책인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일화들이 있는 이 책을 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가볍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얘기들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져 오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참 공감이 많이 되는 책인데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이 화면은 제가 영화를 소개해드리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이 화면 속에 등장하는 이제 콜린 퍼스라는 영화 배우가 이 영화에서 동네 불량배들을 혼내주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제가 자료실에 근무했던 당시 이 영화를 봤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됐던 문구인데요. 이 문구를 보고 나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정말 이 문구를 자료실에 붙여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공시설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 가면은 종종 붙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문구를 붙여놓고 싶고 이런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료실에는 종종 책을 일정한 서가에 숨겨두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르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책을 맨날 서가에 숨겨두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함께 일하시는 이제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리가 좀 불편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알려드렸다가 지금은 종종 모른 척 해드리고 거기다 책을 두시더라도 나중에 선생님이 치우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날은 굉장히 이제 선생님의 배려에 마음이 좀 따뜻해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많이 나신 어르신을 응대했던 날인데 그날은 이제 저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자리에 있었는데 한 어르신께서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세상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멀리서나마 지켜보시고 마음으로나마 제 편이셨다는 생각에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가 저는 올해 2월 연구정보실로 업무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고 나서 채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이 휴관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애프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요즘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일상이라고 하죠. 코로나가 일상에 녹아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도서관도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아카이브에 모아서 이제 나중에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온라인 학술 자료도 외부에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확대를 해나가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컨퍼런스를 진행한다거나 도서관 정보나루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코로나 시기에 힐링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추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는 저도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변화는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코딩 교육이 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자료실에 있을 당시 한 어르신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몰라서 전화를 받지 못하셨던 사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은 이전에 폴더폰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스마트폰에 전화를 받지 못하셔서 자료실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전화를 받고 오셔서 저에게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을 법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저희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는 어르신처럼 상황에 또 적응하고 배워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많은 변화로 적응을 하시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현장의 많은 사서 선생님들 모두 정말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요.
예쁜 가을, 행복한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랜선이긴 하지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발표의 문을 열어주신 박지원 선사께 감사드립니다. 사서 한마당을 통해 전국의 사선 선생님들과 공감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로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김지우 사서께서 사서가 바코디언이라뇨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김지원 사서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서가 바코디언이라뇨. 발표를 맡은 사서 김지우입니다. 오늘 목차입니다. 저는 오늘 유일한 공공도서관 발표자인데요. 공공도서관의 업무는 크게 수서와 행사, 열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업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사람들이 사서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지 한번 상상해 보겠어요? 사서, 바로 우리들이요. 저는 크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은 사서라고 하면은 나이 든 여성을 떠올리십니다. 인자하고 한쪽에는 책을 끼고 또 안경을 쓰고 책을 읽어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부정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은 사서라고 하면은 한량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책만 읽다가 대출 반납 때 바코드만 찍고 책 꽂을 때 일어나는 그런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학과생들이 보는 사서입니다. 1학년들은 책을 많이 보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창과와 문정과를 헷갈리기도 하죠. 2학년이 되면 아는 것이 좀 많아집니다. 3학년이 되면 꿈이 높아집니다. 물론 정보학과인데 앞으로 정보학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포부가 넘칩니다. 4학년이 되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조금 현실을 깨닫습니다. 문헌정보학과는 자격증이 나오는 보험과도 같은 학과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번째는 사서가 보는 사서입니다. 사서들은 책보다는 책 표지를 많이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다고 하고 도서관에 불 지르지 않는 이상 잘리지 않는 철밥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마도 사서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너무 극단적인 이미지라서 교집합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네요. 그렇다면 제가 아니라 좀 객관적인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뭘 이런 걸 연구했을까 싶은데 세상에는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TV에서 나오는 사서들의 이미지를 분석한 논문인데요. 이곳을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속 사서의 업무는 도서 정리가 많아서 단조롭고 쉽게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서를 어떻게 보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사라고 하면은 청진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간호사라고 하면은 주사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마 사서라고 하면은 바코드를 들고 있는 모습, 우리를 바코디언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수서와 행사, 열람 이 세 가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서를 보면서 바코디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 중에서 열람만 한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네, 사서들은 이게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바코디언으로 보이는 걸까요? 저는 그 원인을 위탁도서관 운영 형태에서 보고 싶습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95%는 위탁도서관입니다. 종교단체나 법인단체, 공단, 재단과 같은 위탁업체에서 다루죠. 이 위탁업체에서 보기에 도서관은 예산을 버는 기관은 아닙니다. 예산을 쓰는 기관이죠. 그렇다 보니까 인력에 좀 쪼잔한 면이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도서관에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나요? 사서를 보내나요? 사서가 아닌 사람들을 보내나요? 연령은 어떤가요? 일에 대한 의지는 어떨까요? 이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자료로 봐야 되는데요. 먼저 사서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전국에 1,100개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장서가 10만 권 정도, 매년 2만 5천 명이 방문을 합니다. 하지만 사서 수는 4.5명에 불과합니다. 사서를 뽑기보다는 일반직을 많이 보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직들 어떤 분들을 보낼까요? 이는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분들 수서에 보내지 않습니다. 분류와 목록을 하지 않아서죠. 그걸 행사에 보내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열람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설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바코디언을 떠올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내 도서관에는 대출과 반납만 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열람에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수서와 행사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는 사서들이 봤을 때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열람에 대출과 반납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도 도서관 대회 자료인데요. 이 파주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로비를 커뮤니티 자료실로 바꾸면서 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안내판을 떼어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내판을 떼어내야지 사람들이 안내 데스크로 와서 사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좋은 글귀예요. 가장 좋은 정보 안내는 사서가 직접 설명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도서관에서는 A라는 책을 빌리러 왔다가 사서가 그 책 읽으셨으면은 B 책도 괜찮으실 거예요 라고 추천하는 모습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국내 도서관이 이렇게 일하는 도서관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마도 여기까지는 좀 평범한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만나면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고 싶습니다. 도서관의 업무는 크게 수서와 행사, 열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열람에서 자리를 잃어버리고 수서와 행사가 남았습니다. 수서는 그래도 우리가 전문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분류와 목록을 배워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저는 행사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위탁도서관이 많은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도만 해도 직영도서관이고 이제 정규직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덜하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경우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서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소수의 사서가 수서와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서울시 자치구의 책축제 담당자 연령들을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책축제는 업무 분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담 때면은 이를 피하기 위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자치구에서는 책축제를 맡았다고 업무 분장이 너무 부당하다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어떤 자치구에서는 정규직들이 일을 맡기 싫어해가지고 육아휴직 대체로 온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다고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책축제를 맡은 담당자의 연령이 막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막내가 정말 일에 대한 의지가 넘쳐서 그렇게 했다면 기분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슬픈 일이겠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서관의 어린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어린데 업무 분담은 과중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외주를 또 주곤 합니다. 공공도서관 축제가 어디를 가다 비슷비슷하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주를 맡은 업체는 책축제만 하지 않을 겁니다. 한우 축제도 할 수 있고 산천어 축제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비슷비슷해집니다. 축제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도서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땡땡학당이라고도 불리는 인문학 단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문학 단체들에게서 강사를 소개받거나 프로그램을 소개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단체들의 북콘서트나 개관 행사 전체를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보곤 합니다. 왜 이렇게 운영을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주를 준다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서의 역할은 지출 업무가 끝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에 사서가 왜 필요할까요? 질문을 좀만 더 바꿔보겠습니다. 도서관에 일반직이 아닌 사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서관의 업무는 크게 수서와 행사, 열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열람은 일반직들에게 뺏겨서 우리가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행사,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주를 주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수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지만 마크를 외부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죠. 저는 점점 도서관에서 사서의 전문성이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공간으로만 기능하는 도서관 혹은 책들의 무덤과도 같다고 해서 도서, 쉼표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도서관에서는 많은 양의 장소와 예쁜 장소만 필요합니다. 무인 대출 반납기가 있어서 365일 24시간 기능하는 북카페야말로 현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도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서관에서 사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책들을 조문하러 온 명단을 바코드로 작성하는 묘지기에 불과할지도 모르죠. 물론 사서는 묘지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 자치구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구름빵을 읽고서 구름빵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분 이거 만들기 위해서 발품 엄청 팔았습니다. 도서관 근처에 빵집 다니면서 이런 게 가능한 업체부터 찾아봤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끝났다면은 제가 뭐 예산 쓰느라 고생했다고 말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서분이 출판사랑 작가분한테 다 연락하셔가지고 사람들 이게 빵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사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그림책 영상 시청해야 되고요. 그 시청하면서 댓글로 인증해야 됩니다. 영상 시청한 다음에는 이제 빵 만들기도 시청을 하는데 이게 여러 차시로 된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차시에서는 캠핑이 주제인 그림책이었는데 작가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가랜더를 만들면서 왜 이런 책을 썼는지, 왜 가랜더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시청자들이 영상 본 다음에 자신들이 만든 거다 인증샷도 보내야 됩니다. 이분 퇴근이 없습니다. 도서관 업무 끝나도 핸드폰 붙잡고 사람들이랑 계속 채팅하는 거 인증하고 사진 받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너무 예쁘게 일하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 반성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요. 물론 앞서 말한 분처럼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이제 연말인데 그냥 뭐 캐롤 같은 거를 행사 잡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앞에 분처럼 일하면 좋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위탁업체가 인력을 보낼 때 사서를 왜 꼭 보내야 되냐, 일반직을 보내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서들 분노합니다. 도서관에는 일반직이 아니라 사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두 질문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기리인문학과 까치서당을 사서가 아닌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이 하는 기리인문학과 사서가 하는 기리인문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차피 둘 다 외주를 주고 있다면 말이죠. 사서가 조금 더 행사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위탁업체에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도서관에서 일반직이 아니라 사서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력의 확충입니다. 사서 수가 많아야지 저희는 좀 더 행사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번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2번과 3번 먼저 업무 분장의 순환이 돼야 됩니다. 수서를 맡은 사람은 수서만 하고 행사를 맡은 사람은 행사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서뿐만이 아니라 열람과 행사도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업무 분장이 제대로 돌기 위해서는 교육과정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서, 행사, 열람 이 세 가지 모두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말이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외국 도서관 사서는 과제할 때 도와주는 사람인데 한국 사서는 바코드만 찍는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앞으로 사서가 우리들의 업무를 외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강의한 동명의 책을 썼습니다. 저는 글과 말에 자신 있기 때문에 책을 쓰고 저자 강연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대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캠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서들이 우리의 업무를 외부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내 데스크에서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면서 사서는 도서관에서 신비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서를 바코디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죠.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에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사서가 바코디언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발표를 맡은 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사서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와 또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과 지향점에 관한 의미 있는 발표였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안고 있는 후배들이 있어서 정말 너무 든든한데요. 도서관의 더욱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명란 경북대학교 도서관 사서께서 공직 생활의 35년 내가 사랑한 도서관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박명란 사서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명남 사서입니다. 먼저 도서관에서의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교육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은 경북대학교 도서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35년 차 되는 사스입니다. 지나온 길을 잠시 읽은 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스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나의 도서관 인생은 시작되었고 어느새 35년이 지난 지금 그 옛날 높게만 보이던 그곳에 이제는 중견관리자인 서기관 과장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다. 꿈 많은 학창 시절 학교 도서관 선생님을 통해서 사람의 향기가 묻어나는 사스를 꿈꾸기 시작했으며 책이 좋아 사스의 길을 택했던 나의 인생 여정에 대한 사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여기 보이는 왼쪽 사진은 지난 2월에 중앙도서관 새단장 오픈식 때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상주 캠퍼스 도서관 새단장 오픈식 때 언론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도서관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한 후에 만들어진 도서관이다 보니 저 기억 속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서관 적응하기입니다. 첫 입사 후 저는 햇병아리 초급 사서가 되어서 첫 출근을 하던 날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멋진 사서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나의 공직 생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을 당시 그때는 왜 그렇게 팀장님이 어렵고 무서웠던지 모든 것은 낯설고 생소했으면 업무는 또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중압감이 느껴졌으며 팀장님으로부터 카리스마가 넘치는 대단한 능력자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좌충우돌 사서 방랑기는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국업 사서 막내 사서였던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은 가장 먼저 바닥 청소와 책상을 반짝 닦아놓고 우리 동료들이 아침에 상큼하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만의 보람과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고 나만의 색깔을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장과 보람 그리고 성취입니다. 대학 도서관 서비스 전략은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이용자의 요구 분석에 기초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 근무하면서 전략에 기반한 마케팅과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대학 도서관 평가에 대비했으며 그 속에서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 수립 시기가 되면은 예산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저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이렇게 보람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저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았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 인사란에 사무관 성진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은 모두 지난 이야기지만 그동안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서관 신축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그 과정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경력 25년 차에 공무원의 꽃이라 불리는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여 꿈에 그리던 중견 관리자가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저는 그 성진 발표 후에 과천에 있는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6주에 걸친 5급 사서직 관리자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처음 공무원을 입사하여서 시작했을 때의 그때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를 담금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리자가 되어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한 발 더 비상하는 사서가 되어 저는 저 자신과의 다짐도 하였습니다. 그 다짐은 업무만이 아닌 인생에 있어서 선배가 되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조직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을 만들자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팀워크를 활성화하여 성과를 창출해내는 리더가 되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실천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두 가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도서관을 미래의 도서관으로 재탄생시킨 경북대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상주 캠퍼스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개관한 것입니다. 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TF팀을 꾸려서 도서관 1층과 그리고 구간 전체를 통합하여서 최첨단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 기본 방향으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하였으며 설계 제안 공모를 통해서 최적의 설계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간 구성 분석과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가 가구 제안, 그리고 실별 조명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리플렛을 제작하여서 발전 기금 또한 모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마침내 연구와 학습 그리고 소통과 휴식이 공존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완성을 하였고, 드디어 작년 2월에 경북대학교 도서관 새 단장 오픈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벤치마킹 및 단체 견학 방문으로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 속 사진은 새 단장 오픈식 때 언론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이 모습은 리모델링 완공 모습인데요. 왼쪽은 도서관 들어갈 때 입구의 중정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로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품격 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위쪽 상단은 노트북석이고, 오른쪽 상단은 유비쿼터스 라운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진은 북 갤러리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 4월에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그 지역 주민들과 대학 구성원들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으로 이렇게 탄생하여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5월 올해 5월에 상주 캠퍼스 도서관 새 단장 오픈식입니다. 왼쪽 사진은 그 북갤러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모바일 초청장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초청자와 그리고 대학 도서관 구성원들에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주 캠퍼스 도서관 완공 모습입니다. 왼쪽은 로비 입구 모습이고,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은 상주 시민을 위한 배려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오른쪽 사진 두 개는 그 북 갤러리와 그리고 노트북석과 그리고 스마트 러닝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주 캠퍼스 도서관 또한 새로운 개념의 이용자 중심 도서관으로 완공하여서 만남과 소통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 도서관 또한 리모델링 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도서관 조직을 9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도서관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는 대폭 증가하여서 대학의 위상을 높였고, 교내 구성원의 도서관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여러 가지 업무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면 항상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며 오랜 세월 동안 한 번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가치 있는 사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관리자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뛰어난 사서를 선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도서관 이용자들이 필요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는 사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를 늘 생각하는 사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사랑한 도서관, 가슴에 품어봅니다. 마무리하면서 짧게 읽은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늘 저에게 말합니다. 과장님 옆에 있으면 왠지 에너지가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살아오면서 도서관을 누구보다 사랑했으며 의식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비타민 역할을 하는 사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도서관 업무 영역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도서관 서비스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일해왔습니다. 나의 추억과 흔적이 남아있는 곳, 아름다운 도서관. 되돌아보면 반성과 아쉬움이 남는 세월이지만 도서관의 중심이 되어서 평생을 바쳐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나 자신에게 그동안 당신의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론에 비친 화려한 도서관 못지않게 지역사회와 대학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며 짧은 시간으로 인해서 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과거와 현재 나의 추억과 흔적이 남아있는 도서관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도서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묵직한 발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가지셨던 도서관에 쏟은 어떤 자부심과 열정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요. 도서관의 대선배님께서 후배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기본 마음가짐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독서 캠프를 운영하고 계신 예봉중학교 김송희 사서께서 나는 사서교사 책을 만들어요를 발표하시겠습니다. 김성희 사서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봉중학교에 근무 중인 사서교사 김송희입니다. 예봉중학교는 공기 좋고 물 좋은 남양주 덕소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학교 도서관에서 찍은 전경입니다. 산에 단풍이 한창이라 풍경도 무척 아름다운데요. 여러모로 작가를 배출하기에는 안성맞춤인 동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 역시 작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가 작년과 올해 진행했던 더 여작 작가되기 프로젝트에 대해서인데요. 학교 도서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서 선생님이시라면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매학기 방학 때마다 저희를 찾아오는 고민거리를 말이지요. 바로 독서 캠프라는 녀석입니다. 사실 저는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독서 캠프를 운영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처음 마주한 건 작년 여름이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도서부원 학생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독서 캠프 뭐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돌아오는 반응이 시큰둥하더군요. 다들 별로 독서 캠프에 참여하고 싶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독서 캠프는 별로 재미가 없다고요. 사실 학교 도서관 운영만으로도 하루가 바쁘게 지나가니
독서 캠프 정도야 작년과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어찌어찌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왕 진행할 거라면 학생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중학교에 근무 중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학생을 꼬시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학생들을 억지로 모아놓고 독서 캠프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기까지 바란다면 그건 너무나도 큰 욕심이겠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독서 캠프를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더 여작 작가 되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고요? 그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대출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해서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 건 아닙니다. 손안의 세상이라고 하죠. 핸드폰을 통해 학생들은 수많은 책을 읽습니다. 설령 그것이 추천 도서나 청소년 도서가 아닌 로맨스,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도 그것들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 읽는 책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글쓰기의 시작은 모방입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책이나 아니면 재미있게 읽은 책의 이야기를 흉내내 적다가 점차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창작의 시작이죠. 저는 본교 학생들 중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여작이라는 이름 뜻에는 더불어 쓰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더운 여름방학 동안 작가 되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여름방학 독서 캠프로 학생들과 함께 단편소설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글을 쓴다는 건 특히나 소설을 창작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독서 캠프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는 제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덕분에 수월하게 모집 인원을 훌쩍 넘겨서 인원을 모집했는데요. 저는 이 학생들에게 글쓰기가 재미있는 경험으로 남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내법한 글 대신에 판타지든 로맨스든 장르나 주제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고 학생들이 쓰고 싶은 글을 쓰도록 유도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글의 구성을 잡는 방법이라던가 문장을 쓰는 법 등을 알려주었는데요. 애초 목표는 A4 용지 5장 정도 분량의 단편소설을 쓰는 것이었지만 참여한 학생들 모두 정해진 분량을 훌쩍 넘길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 소설을 우리끼리만 나눠 읽고 끝내기에는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ISBN을 발급받고 또 국립중앙도서관에도 납본해서 아이들을 출간 도서를 가진 정식 작가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또 이런 학생들의 글을 누군가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룬의 아이들을 집필하신 전민희 작가님께 무작정 연락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전민희 작가님께 연락을 드린 까닭은 학생들 대부분이 장르 소설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판타지 소설 1세대 작가이신 전민희 작가님께서 학생들의 글을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게도 전민희 작가님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저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글을, 아주 멋진 글을 써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의 단편 소설을 엮어 만든 단편 소설집 소녀 단편선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가 기억에 남는데요. 소녀 단편선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이 쓴 글이 책으로 나오자 무척 부끄러워하면서도 책을 소중하게 다루던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처음에는 소량의 도서만 인쇄할 생각이었지만 청소년 비즈쿨 사업가의 연계를 통해 도서를 100부 정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찍어낸 책들을 서울의 책방사춘기, 진부책방, 강릉의 깨북,
부산의 마이 유니버스, 제주의 무사책방 등 전국의 독립출판 서점에 도서 판매를 위탁하고 그 수익금은 전부 각 서점의 발전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아이들의 글을 좋게 봐주시고 또 좋은 취지의 책을 받아보게 되어 기쁘다며 힘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스를 많이 찍게 된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글을 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는데요. 그때 청소년 비즈쿨 사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아마존에 이북으로 올려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제 바람을 확실히 이룰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실제로 아마존에 올라간 작품들의 표지입니다. 예봉중학교 학생들이 번역에 참여해서 번역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 저는 외국의 한 영화 감독님께서 학생들의 글을 보신 다음에 영화하고 싶다는 제안이 오는 건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출간했던 소녀 단편선에 대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소녀 단편선에 참여한 작가님들은 여전히 작년에 쓴 글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올해도 역시 더 여작 작가되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한 해가 다르게 부쩍 느는 글솜씨를 보고 있으면 감회가 새로운데요. 또 올해는 특별히 예봉중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남양주 소재교 중고등학생 작가님들 16명이 참여해 환상소필집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환상소필집의 응원글은 요즘 가장 아이들이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죠. 페인트의 저자 이희영 작가님께서 써주셨는데요. 정말 학생들이 이희영 작가님께서 써주신 글이냐며 좋아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희영 작가님 역시 전민희 작가님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연도 없는 저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글을 적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올해는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환상소필집은 현재 인터넷 서점에도 입고되어 판매 중이고요. 얼마 전에는 전자책도 제작되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디오북 제작 중에 있는데요. 특히나 오디오북은 성우를 꿈꾸고 있는 예봉중학교 학생이 녹음에 참여해서 정말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모든 수익금은 전부 독립출판 발전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책을 만든다는 건 생각보다 고되고 힘든 작업이더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기억에 남을 독서 캠프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는 바람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걸 얻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책을 서가에 꽂을 때면 정말 뿌듯한데요. 장차 이 작가님들의 개인책을 서가에 꽂을 날도 기대해 봅니다. 저는 기회가 닿는 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녀 단편선과 환상소필집의 적은 글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년 소설이 아니라 청소년이 쓴 소설입니다. 청소년이 바라보는 소설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며 청소년이 쓴 소설의 위상이 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발표를 해주신 김송희 사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학교 도서관에서 사실 학생들과 함께 독서 캠프를 운영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김송희 선생님, 네, 김송희 선생님, 네, 선생님의 열정에 우리 모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발표는 우석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현옥 사서께서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에서 읽고 쓰다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이현옥 사서님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새벽부터 부랴부랴 지방에서 올라오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는 않지요.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저는 우석대학교 도서관에서 33년을 근무했습니다. 아마 예수가 이 땅에서 왔다가 간 나이가 33년이 아닐까 한데 저도 거의 퇴장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 하는데 꼰대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는 그 대학에 다니면서 도서관 사서 선생님과 무척 친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공강 시간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나들던 곳은 대학 도서관 자료실들이었는데요. 그때 선생님께 인사를 잘 한 덕분에 저를 대학 도서관으로 그 사서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저 초창기 때 사서 노릇 할 때는 굉장히 저희가 그 한자 세대예요.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학생들에 비해서요 많이 알고 있어서 학생들이 저에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 IT가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난 듯합니다. 저한테 한자를 시험 보기 전에 한자를 물어보러 많이 왔는데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한자가 실력이 좀 있다는 소리가 제가 듣기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그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자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었습니다. 책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한자 공부를 했던 거지요. 제가 또 한자를 좀 많이 알아서 초기 사서 시절에 유익했던 점은 저희가 그 책들이 거의 한자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서명이나 뭐 저자가. 그럴 때 제가 좀 편목이 좀 빨랐다는 그런 그 웃지 못할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네, 이런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고속도로 주변을 호남 지역 지나다가 저 건물을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 건물이 전체가 도서관이 아니고요. 네, 2층에서 1층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대학 본부 사무실들이 있고요. 2층에서 5층까지가 도서관입니다. 네, 지금 모습이 사진을 너무 잘 찍어서 멋지게 보이지만 3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아랫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오래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레트로 열풍에 의해서 저런 모습들을 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건 아니다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개관 30주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사이는 지방대학 재정 위기설이 오고 가는 시절이다 보니까 어디다가 투자를 제일 않겠습니까? 도서관에 제일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선임 사서가 되다 보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주변에서 대학들이 시설 신축하거나 또는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 외모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겠다. 저희의 색깔은 무엇일까? 그런 위상을 정립할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어떤 컨텐츠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과연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8년 정도부터 조그맣게 문화 행사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저 자신을 자화자찬합니다. 제가 문화기획자가 되어 있었고 문화기획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독서를 기획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요즘 아침 저녁으로 침대에서 읽는 책입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법, 로리 고틀립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독서 기획이나 문화 기획하는 사람들은 창의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창의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는 너무 힘듭니다. 네. 그렇지 않고 저는 저렇게 로리 고틀립이 한 말처럼 저렇게 쉬운 글로 우리가 접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의 핵심과 저것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충돌시킴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창의력이라고 했습니다. 창의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을 발명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동의할 수는 없고요. 이분의 생각처럼 이런 경험과 저런 경험들을 충돌시켜서 어떤 나만의 색깔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창의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의적인 일이나 기획하는 일이나 모두가 과정은 힘이 듭니다. 이 글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함께 읽기를 저희가 할 때 박경리 선생의 토지를 읽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토지의 분량에 놀래서 읽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제가 그걸 끌어가면서 제가 다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스토리만 읽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최근판에서 최근판 그 소설 속에 들어가 보면 이분이 처음 출간했을 때부터 초판 출간 때부터 서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소설 읽기 거북하다면 서문이라도 읽으세요. 서문만 읽어도 이분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왜 가져왔냐면, 이 서문을 그렇게 읽으라고 했지만 저는 메모를 해놓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문학기행을 가거든요. 문학기행 때 이 장면을 읽어줬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제가 집에서도 이 토지 서문에 대해서 저희 가족과 함께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이 장면을 제가 가져온 이 장면을 저희 딸이 살고 있는 원룸에 냉장고에 붙어 있는 것을 제가 엊그제 교육받으러 와서 보고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저는 벌써 시간이 지난 후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어떻게 감히 박경리 선생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과정은 박경리 선생의 그 고뇌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거지만 그래도 이분의 고뇌를 제가 따왔습니다. 자, 포기함으로써 좌절할 것인가, 저항함으로써 방어할 것인가, 도전함으로써 비약할 것인가. 다만 확실한 것은 보다 험난한 길이 남아있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장면이 저의 마음을, 저희 딸의 그 냉장고에 붙어있던 그 사진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제가 또 따왔습니다. 잘 충돌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아마 소소한 문화 기획이나 행사는 2008년 정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읽기 하다 보니까 문화 기획만으로서 도서관에서 그 역량을 그걸로 끝내기는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가자. 자꾸 하다 보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 있게 하다 보니 저렇게 많은 책을 2017년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저기에 종류는 한 권, 둘, 셋, 넷,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책 권수로 따지면 아마 40권 이상이 될 겁니다. 이 책을 저희 학생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냐면 카톡에서 저녁마다 만납니다. 저녁마다 만난다는 건 좀 그렇고요. 저녁마다 만나진 않았고 저희가 요일을 다 정해서 만났는데 자기가 글을 쓰고 읽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올린다거나 멋진 문장 사진 찍어서 올리기, 아니면 나의 생각, 모르고 있었던 정보,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을 카톡에다 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함께 읽기를 온라인에서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함께 쓰기를 했다고 했죠. 함께 쓰기는
저한테 제가 그 저희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인터넷 신문사가 있었는데 그 신문사에서 도서관 사서가 책과 영화에 관련된 그런 글을 써주면 참 좋겠다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먼저 왔겠습니까?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대학보다 큰 대학들 사서들에게 연락이 갔겠죠. 그런데 다 못 쓴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의뢰가 온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때가 2019년이었는데 제가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회다.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글을 쓰라고 하겠는가. 얼른 잡고 기회를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1년 동안에 50회 분량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편을 썼던 거죠. 제가 그 글을 써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방대한 일을 했던 거고요. 그 경험을 사서 제가 함께 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비대면이 갑자기 도래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2015년부터 독서문화학교라는 그 커다란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 안에 소소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1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을 응용해서 함께 쓰기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던 겁니다. 네. 또 제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는 프로그램이 낭독 음악회입니다. 이것도 독서와 관련됐습니다. 음악만 있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직접 출연해서 낭독 음악회를 열었는데 뒷배경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렇게 생음악이 있습니다. 네, 저런 분위기에서 음악회를 한 그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스스로 좋아했고요. 왜 좋아하냐면 요새 젊은 친구들이 자라면 성장 과정에서 그런 일들을 안 하잖아요. 학교의 발표 외에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돼서 자기가 어떤 데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렇게 그 숨어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이 책도 2019년에 읽은 책입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서관 바깥에서 바라보는 도서관, 사서에 대한 기대들이 이 글을 읽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빨갛게 색칠한 부분만 여러분께 한번 낭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동네 도서관이 있는가? 도서관에 가면 내가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줄 사서가 있는가? 나는 사서 선생님과 친해서 말을 나눠볼 수 있는가? 도서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경향신문 인터뷰를 봤는데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도서관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10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한 그런 그 대형 도서관보다는 100개의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저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발표한 이 자료는 책자하고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책자는 한 부분 함께 읽기와 쓰기를 중점적으로 보내드렸고요. 여기서 저희가 운영했던 이 프로그램을 더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프로그램 이 PPT를 완전히 바꿔서 새로 탄생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라면 학생들과 친화력, 소통, 공감, 지금도 친하게 지냅니다. 졸업을 하고 나간 학생들까지도 지금도 모임이 있을 정도고요.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 다 좋을 수는 없죠. 네. 저는 이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 선생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도 나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에 대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더 오히려 색깔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게 많은데 혹시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여러분께 이 모든 사례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멋진 발표를 해주신 이현옥 사석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도서관이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발표하신 내용 중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발표는 조직 속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하는 사서 선생님들께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 시간입니다. 마지막 발표는 서울 한천초등학교 김희숙 사석께서 학교도서관 사서의 그림 동화와 만난 아이들이 세상 속으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김희숙 사석께서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천초등학교 사서 김희숙입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전에 잠깐 짧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옹 베르뜨에게,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빈다. 그럴 만한 중대한 이유가 내게는 있다. 이 어른은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인 것이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것은 이 어른이 모든 걸, 어린이를 위한 책들까지도 모두 이해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이 어른이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위로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이 모든 이유들이 그래도 부족하다면 예전에 어린 시절에 그에게 이 책을 바치기로 하겠다.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아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그다지 없다. 따라서 이 현사를 이렇게 고쳐 쓰련다. 어린 소년이었던 시절의 레옹 베르뜨에게. 제가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짧은 글을 잠깐 읽어드린 이유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왜 읽으셨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문헌정보학을 늦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서일을 시작할 때쯤에 그 증명사진을 찾아보았는데 많이 젊더라고요, 이 시절에는. 그래서 여권용이긴 하지만 제가 들어올 때 사진입니다. 이거는 저희 도서관 처음 들어갔을 때 앞머리에 안내 액자인데요. 저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보려고 만드는 건데 책을 꼭꼭꼭 맛있게 얌얌 이렇게 적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반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 공부할 때 쓴 논문인데요. 서울 지역 초등학교 학교 도서관의 학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예요. 이 논문을 쓰면서 학교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어주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동화책 읽어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 다목적실에서 아이들하고 책을 읽어주던 모습입니다. 역시 여기는 도서관에서 저학년 친구들과 위에는 고학년 친구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책을 읽고 동화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이제 PPT 자료로 영상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할극도 시켜보고 하면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재미있게 참여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노트를 이용하여 전체 아동 동화 수업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분실률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노트도 많이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독서록을 이용하여 동화 수업을 또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11월 달에는 저랑 같이 활동한 수업을 미니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앞부분이 제가 이게 표시가 안 되는데 그 왼쪽 부분이 겉표지예요. 그리고 안쪽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서관을 무슨 다람쥐가 먹이 찾으러 가듯이 너무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말도 너무너무 자주 하고 저랑 같이 수업한 책들을 많이 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뭐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선생님 우리 반 동화 수업 언제예요? 선생님 왜 우리 반 동화 수업 한 번만 해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서지 정보에 대한 정보도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었고, 또 중요한 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도서관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급별로 하다 보니까 도서관을 오지 않는 어린이는 없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활동할 때 어린이 사서 활동이라고 있었는데 5, 6학년 아이들이 2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림 동화 읽어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한 게 또 어찌 보면 저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되게 고마웠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활동 지시안을 만드는데요. 제가 직접 그리거든요. 그리면 아이들이 되게 칭찬해요. 선생님 너무 잘 그린다고. 저도 단순해서 잘 그린다 그러면 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수업안을 만들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지도안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지도안을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생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생각을 우주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랑 한 동화 수업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다가갔을까 궁금해서 동화 수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주제를 줬더니 동화 수업은 또이다. 왜냐하면 계속하고 싶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좋았어요. 제가 한 수업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니까요. 동화 수업은 손난로다. 왜냐하면 마음이 얼어 있을 때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따뜻해지기 때문이다. 이 친구가 마음이 이렇게 녹았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동화 수업은 친구이다. 왜냐하면 동화 수업을 하면 책과 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보통 이렇게 마인드맵식으로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가운데 책 있는 부분이 주제입니다. 어떤 형식을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그림과 생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하고 나서 글쓰기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아이들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인생은 고무줄 이게 있는데요. 어느 친구가 쓴 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동화책을 읽고 쓴 건데 이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얘 하나만 제가 넣었거든요. 인생은 고무줄이래요. 욕심을 부리면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동화 수업을 하고 나서 소감글을 썼었는데요. 이 친구는 6학년 남학생인데 난 책마루 수업이 싫고 지루했다. 하지만 쭉 해오다 보니 이 시간은 나에게 있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책마루는 나에게 친구와도 같았다. 왜냐하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주는 영원한 친구였기 때문이다.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활동한 친구들의 작품은 저희 학교 책마루 소식지로 매달 가정에 배달되었는데요. 오로지 친구들의 작품으로만 만들다 보니 아이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간단한 상품도 받기도 하지만 자기 글과 더불어서 친구들의 생각도 같이 보다 보니까 비평하는 눈도 생기고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책이 어린 왕자였었는데요. 그 젊었을 때 읽었을 때는 그 장미하고 어린 왕자의 밀당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린 왕자를 다시 들춰보니까
이 부분이 저에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위에 부분은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려준 어른에게 보여준 거고요. 밑에 그림은 주인공이 보이는 그림을 보여준 건데 어른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모자 가지고 뭘 그래? 그리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그림 따윈 그리지 마.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주인공이 자신의 그림이 내가 너무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종사를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잘했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인문학 강의 들어보니까 어쩌면 세계적인 그림을 남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상자인데요.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가 어린 왕자가 그 조종사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나 이왕 그려줘. 나 이왕 그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종사가 귀찮아서 상자를 그려주거든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굉장히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학생들을 만나면서 과연 진심 어린 어른이었을까?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진정한 어른이었을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너무들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또는 이 발표를 보시는 사서 선생님들께서 혹시라도 저 같은 후회가 남지 않으시도록 좀 더 이용자의 마음을, 어린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서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에 앉아 있다 보면 별별 호칭을 다 들어요. 아줌마 또는 뚱쌤 또는 멸치쌤 등등등등, 도서쌤, 독서쌤, 참 많이 들었던 호칭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각 학교마다 이용 지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사서 선생님 호칭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끔 아주 말이 없던 친구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었대요. 그랬는데 선생님 저 한전에 취직했다고 저한테 자랑하러 왔었는데요. 부럽더라고요. 한 번의 감동만으로도 의미는 살아있다. 제가 얼마 전에 돈의 철학이란 책을 읽었는데요. 미 항공우주국에 케네디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자벽부에게 물어요.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자벽부가 대답합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항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미가 산발적이라고 하여 삶의 의미를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단 한순간의 의미라도 생애 전체를 의미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하는 일이 저를 만나는 어떤 친구에게라도 혹시라도 내가 그때 그 학교 도서관에 잘 갔었어. 그때 그 사서 선생님을 만나서 동화를 듣고 사서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듣고 너무 행복했었어 하고 그리워한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이 학교 도서관 사서 일은 제 생애를 가득 채울 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여전히 17년 차 사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개구리 그림은 제가 전에 근무하던 학교의 캐릭터 그림이고요. 올해 3월 1일자로 한천초등학교로 발령받아서 지금은 한천 꿈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담요상은 2004년도에 받은 담요상인데요. 혹시 이런 거 받아보신 분 없으시죠? 어렸을 때 엄마한테 꾸중 들으면 늘 뒤집어 쓰고 있던 체크 담요입니다. 당신에게선 따뜻한 품속 같은 체크 담요가 생각납니다. 그 느낌을 담아 체크 담요상을 드립니다. 저의 한 해를 늘 따뜻하게 보내주는 이 담요상은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있는 상입니다. 저는 평범한 이름 없는 학교 도서관 사서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발표하라는 연락을 받고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고 중간에 그냥 취소할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이걸 권유해준 올해 결혼한 저희 딸아이가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자기도 문헌정보학과 가겠다면서 막 떼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관학교 가서 간호장교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저를 많이 응원해줘요. 엄마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저희 딸이 응원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저를 만나는 이 많은 친구들 사진으로 다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이런 저를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이용자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깊이 간직하고 사랑받고 있는 초등학교 학교 도서관 사서 김희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가 맨 앞에 읽어드린 어린 왕자 헌사였습니다. 그 헌사에 나온 누군가가, 저를 만났던 누군가가 먼 날 그 사서 선생님의 어렸을 때의 김희숙님에게 이 헌사를 주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발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사서로서 우리 도서관의 사명과 현실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한편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6분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